안녕하세요. 이제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경매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보통 학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경매 관련 단어들이 대부분 법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법용어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법용어를 위해서 뭐 약간 강의도 수강해야 되고, 물론 뭐 입찰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시세 조사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는 학원들이 많은데, 뭐 입찰을 하고 시세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뭐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집을 구매하시는 거나 일반 뭐 아파트 내가 살 집을 구할 때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뭐 이게 경매가 무슨 말이지? 이런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학원에 가시지 않더라도 요거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내가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게 강의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왕초보가 알아둬야 되는 것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경매 기본 용어 그리고 이제 특수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은 사실 여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변호사로서 제일 많이 하는 사건은 경매 관련해서는 일반 기본 사건을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걸 하면 돈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아파트는 거의 뭐 금매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매는 금매 수준으로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중에서도 경매로 굉장히 싸게 낙찰 받으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제 이제 모임에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소송적으로도 그렇고 저한테 맡겨주신 클라이언트도 문제는 이 특수물건일수록 사실은 수익성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무슨 말인가 아마 뭐 경매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하면 막 영상 보시면서 뭐 유치권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막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를 막 법요건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천천히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거예요. 경매 기본 용어랑 이제 특수물건 용어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아주 어렵지만 쉽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경매 기본 용어 일단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법률 용어라 그래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변호사 공부를 하기 전에 과연 이런 단어들을 알았을까? 몰랐어요. 예, 몰랐고요. 자, 그래서 민사집행법하고 민법상의 용어가 많습니다. 민법상의 용어라는 거는 뭐 물권법, 이제 소유권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저당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들은 다 민법에 규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은 무슨 뭐 재매각이든 세매각, 경매 용어 있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근데 물론 뭐 임의경매랑 강제경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가 다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우시고 이해하기 힘드신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냥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해가 중요해요. 자, 어떤 거든요, 공부에서는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 뭐 이걸 암기를 하면 된다. 근데 사실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해가 먼저 돼야지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죠? 찾아보면 돼요. 요즘에 너무 시스템이 좋아졌죠.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제 처음에 초보실수록 그냥 이제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안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특수물건 항목이라고 제가 써 있는데 여기에 거의 기본적인 그 경매에 필요한 뭐 용어나 이런 게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물건을 검색을 했을 때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했을 때 참고로 제가 쓰는 사이트는 이제 옥션원이긴 한데요. 뭐 탱크 옥션이라든지 조금 더 저렴한 사이트도 있으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여기 소재지 세주소 이거는 이제 주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좀 특이해서 이제 조정대상 지역 용산구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조정대상 지역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취득세 2주택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취득세 중과라든지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랑 또 엮여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조정대상 지역이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거의 지역이 일치한다. 근데 정확하게는 법적으로는 달라요. 조정 대상 지역은 주로 이제 대출과 관련된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아까 취등록세라고 했죠. 취등록세 제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를 금지하는 게 큽니다. 갭 투자. 그래서 보통 2년 실거주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요 정도만 지금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건 종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검색을 할 때요. 이제 경매 사건 검색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뭘로 두고 있느냐? 자, 일단 토지가 있고요. 이제 상가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저기 단어로 쓰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일반 사무용 건물, 사무실 건물, 뭐 일반 빌딩, 뭐 상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상업용 건물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주거가 있는데, 아파트에도 주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는 뭐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아파트 단지는 누가 봐도 아파트라는 게 보여요. 그쵸? 근데 다세대는 뭔가 걸어가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라는 개념이에요. 빌라인데, 자, 다세대랑 다가구는 둘 다 빌라로 보여요. 우리 눈에는. 걸어가다가 보면 빌라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빌라에서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는 뭐냐? 자, 다세대의 경우에는 각 호실이 101호, 102호, 103호가 따로따로 팔려요. 따로따로. 자, 근데 다가구는요. 101호, 102호, 103호라고 내부에 들어가면 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한 건물이에요. 자, 한 건물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빌라인데, 하나는 다세대고 하나는 다가구인데, 다세대에는 호실이 나눠져 있어서 경매로 나오면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가구의 경우에는 건물이 통째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원래는 다세대 다가구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다세대고 어떤 건 다가구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할 때 하면 되지.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볼 때 다세대, 다가구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현재는 사실은 지금 돈이 되는 거는 다세대랑 아파트는 보통 뭐 1,200, 2,000, 3,000 정도의 이득이 나고요. 다가구가 사실은 지금 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가구가 권리 분석이 피곤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가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적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물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면적. 자, 여기서는 702호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적어도 다가구는 아니겠죠? 그리고 물론 아파트로 써 있지만 다가구는 아니겠죠. 자, 이건 아파트로 돼 있는데, 자, 건물 면적의 경우에는요, 이 건물 면적은 24.72평, 81.735인데 보통 이거는 이제 전용 면적을 의미합니다. 네, 전용 면적. 자, 그래서 전용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요,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다 나와요. 뭐 예를 들면 114에 8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앞쪽에 나오는 114제곱미터가 공급 면적이고요. 뒤쪽에 나오는 85가 전용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전용 면적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집에서 쓰는 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은 그 집 공간 면적이 전용 면적이에요. 근데 공급 면적, 앞에 있는 이 공급 면적은 뭐냐면요, 엘리베이터, 복도, 화단 뭐 등등등 있죠. 이런 아파트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거까지 다 들어간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뒤쪽에 있는 면적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등기부에도 이 그 전용 면적이 기재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각 물건,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자, 요거는 뭐냐면 보통 아파트나 다세대나 다가구는 일괄 매각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보통은 원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이제 외국하고 법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토지랑 건물이 별도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외국 법제로 보면. 그래서 원래는 토지랑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을 원래는 따로 이렇게 놓는 법제, 그러니까 따로 소유권 등기를 두고 따로 소유권을 보는 이제 법제가 있고요. 아닌 법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랑 건물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법정 지상권 뭐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이 법리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토지랑 건물을 이제 따로따로니까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토지랑 건물이 있으면. 근데 여기 매각 물건을 보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다. 원래는 개별 매각이
원칙인데 일괄로 한다는 뭐냐면 토지랑 건물 한꺼번에 팔아 넘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고 원래 원칙은 개별 매각이 원칙인데요. 일괄 매각이 실제 실무상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보통 그리고 아파트는요. 대지권이라고 해서 밑에 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702호네요. 702호인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02호 땅이 같이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경매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힌트를 잡아보실 게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을까? 자 경매 개시 결정이 2022년 12월 8일이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3년이 지나가요. 이제 만으로 하면 2년 몇 개월 정도 되는데 어쨌든 거의 이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건 언제 하느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경매가 시작이 되면은 그 한 달 이내로 그냥 감정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19억이 나왔는데 이게 그때 그러면 그때 당시 2023년 초 시세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가격이 많이 바뀌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감정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점점 당연히 시세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근접한 시세가 아니니까 이거를 바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최저가라는 게 있어요. 이 최저가라는 건 뭐냐면 최저 매각 가격을 의미해요. 최저 매각 가격은 여기 이제 이쪽에 여기 떠 있죠. 자, 여기 떠 있는데 최저 매각 가격은 뭘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낙찰받은 이후를 생각하면은 이제 실제 가격은 뭐 예를 들면 뭐 최저 매각 가격이 아까 6,700만 원이다. 근데 뭐 실제 입찰은 1억에 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산 가격은 1억인데 이 최저 매각 가격 이하로는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상으로만 써야 된다. 최저 매각 가격이 6,7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무효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입찰 경쟁을 하지 않고 혼자만 들어갔더라도 6,700만 원 이하로 써버리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가격 이상으로 써야 된다.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은 한 5천만 원인데 6,700만 원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김에 유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유찰. 자, 유찰은 뭘까요? 그냥 한자, 글자 그대로 유자. 그러니까 보통 보류할 때, 그리고 이제 넘어갔을 때 할 때 유자를 많이 쓰죠. 찰은 이제 낙찰할 때 낙찰 찰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유찰됐다 그러면은 이번에 입찰을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가격이 지금 20%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20%에서 많게는 30%씩 떨어집니다. 이게 보통은 재매각이냐 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20%에서 30%씩 떨어진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인데요. 여기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재매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매각이 됐었다가 미납을 해서 했게 될 재매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매각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할 텐데 재매각하고 세매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냥 논외로 하고 이 보증금의 의미는 뭐냐면 자 원래는 보통 10%입니다. 이런 재매각이나 이런 게 아니면 지금 여기 보증금 우리가 최저 매각 가격의 10%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입찰할 때 사전에 수표나 현금 같은 걸 준비를 해가서 입찰 보증금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막 와가지고 경매 그냥 막 써제끼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증금을 미리 준비를 해서 걸라고 해요. 입찰을 할 때. 그 보증금을 이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부분이 있어요. 나는 가격을 1억을 쓰려고 해요. 이 지금 아파트에. 그러면 1,000만 원을 걸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입니다. 근데 여기 이 케이스는 지금 20%가 돼 있는데 20%로 올라간 케이스들이 있어요. 보통 뭐 재매각이나 이런 케이스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여기에 이제 기재돼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통 매각 물건 명세서나 이런 데 다 적혀 있습니다. 20%를 걸어라, 10%를 걸어라. 근데 만약에 또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20%를 걸어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10%를 걸었다.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이게 용어가 여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했는데 또 다음 편에 아까 보여드렸던 특수물건 있죠? 이 특수물건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